오늘 하루 당신의 기분을 조종한 건 뭐였나요? 음, 중요한 회의 전에 갑자기 찾아온 그 불안감? 아니면 문득 떠오른 옛날 기억 때문에 울컥했던 순간 같은 거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감정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감정의 노예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답이 철학, 뇌과학, 심리학이라는 서로 다른 지도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린 48가지 감정의 지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뇌 속의 복잡한 신경회로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평생을 좌우하는 그 무의식의 덫까지 오늘 이 거대한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감정이 그냥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인 방해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방해꾼이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신호라는 걸요. 감정의 작동 원리를 안다는 건, 나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사용 설명서를 얻는 것과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감정이란 대체 뭘까요? 네. 자료를 보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감정을 48가지나 체계적으로 정의했다는 대목에서 와,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죠. 현대 심리학자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작업이었어요. 스피노자의 접근이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그전까지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롭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여겨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자연 법칙의 일부로 끌어내렸다는 점이에요. 감정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는 모든 복잡한 감정이 단 세 가지 기본 정서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세 가지요? 바로 욕망, 기쁨, 그리고 슬픔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합이라는 거죠. 와, 마치 빛의 삼원색처럼 이 세 가지 기분 감정으로 수십 가지 다른 감정의 색을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경쟁심을 그냥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해서 발생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한 부분이요. 네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친구가 갑자기 어떤 물건을 너무 갖고 싶어하면 왠지 나도 그게 좋아 보이는 경험. 다들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그렇게 감정의 레시피를 분석했어요. 절망 같은 경우는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느끼는 슬픔이라고 봤죠. 아, 희망의 여제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감정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 자체가 당시로서는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 뭐랄까, 감정의 주기율표를 만드는 작업 같았죠. 와, 감정의 주기율표라니.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더 발전시켰나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정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들 사이에도 명확한 구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정동, 감정, 기분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셋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대로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는 정동입니다. 어펙트라고 하죠. 정동, 외부 자극에 대한 가장 즉각적이고 원초적인 신체 반응이에요. 덥다, 차갑다, 불쾌하다, 유쾌하다 같은. 뇌가 아직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기 전에 그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죠.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벌레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는 그 찰나의 느낌. 그게 정동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감정, 이모션입니다. 그 원초적인 정동에 대해서 이건 혐오감이야, 이건 공포야 라고 우리 뇌가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해석을 더한 상태를 말해요. 정동보다는 조금 더 길지만 여전히 비교적 강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럼 기분 무드는요? 기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혹은 아주 사소한 원인으로 시작해서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일까지 지속되는 약하고 광범위한 감정 상태를 뜻해요. 마치 안개처럼 마음 전반에 은은하게 깔려있는 느낌이죠. 오늘은 왠지 좀 우울하네 같은 상태가 바로 기분입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아까 벌레 이야기로 다시 비유하자면 벌레를 보고 순간적으로 악 하는 게 정동. 네, 그 후에 아 징그러워라고 느끼는 혐오감이 감정.
그렇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불쾌한 느낌이 계속되는 게 바로 기분. 정합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내가 왜 이러지 할 때 좀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감정의 종류와 이름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그냥 마음속에서 뜬구름처럼 생겨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뇌 안에 아주 명확한 감정의 고속도로가 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1977년에 제임스 퍼페치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그 고속도로의 지도를 그렸어요. 바로 퍼페치 회로라고 불리는 건데요. 퍼페츠 회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회 같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서 감정을 처리한다는 이론이었죠. 이게 감정 연구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저 회로가 감정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왔군요. 그랬었죠. 하지만 2026년 지금의 뇌과학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회로가 단순히 감정만을 위한 전용 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감정과 인지 기능이 통합되어서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라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험을 할 때 뇌는 과거의 비슷한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순식간에 불러와서 현재의 정보에 덧치렁을 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정서적 채색이라고 부르더군요. 정서적 채색이라. 그래서 같은 장소라도 누구와 함께 갔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즐거웠던 사람과 갔던 카페는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과 갔던 곳은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기억에 감정이 색을 입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억과 감정은 뇌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한 팀인 셈이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주장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신체 표지 가설이요? 네. 우리가 보통 슬퍼서 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게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먼저 울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신체 변화가 일어나면 뇌가 그 신체 보고서를 읽고 내가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처음 들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상식에 반하는 주장처럼 들리죠. 네. 하지만 이 신체 표지 가설의 핵심을 이해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요? 그게 감정이랑 무슨 상관이죠? 감정은 바로 그 항상성이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경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경보 시스템. 숲에서 곰을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섭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먼저 반응합니다. 아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동공이 커지죠. 이런 신체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뇌는 이 긴급 보고서를 받아서 두려움이라고 명명한 뒤에 우리를 도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슬퍼서 운다가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공포를 이겨낸다는 건 뇌의 해석 단계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정확한 이해입니다. 전전두엽이 잠깐 그 긴급 보고서 다시 읽어봐. 곰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든 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의 항상성이 깨졌다는 신호를 뇌가 우울감이나 무기력이라는 감정으로 해석하는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뇌가 우리 몸의 신호를 읽어서 감정을 만든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신호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버그나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신호를 받아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버릴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신분석가 제프리 영의 이론이 등장하더군요. 네, 바로 열렬날까지 삶의 덫이라는 개념이죠. 삶의 덫.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핵심적인 욕구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일종의 믿음 체계를 형성하고
이게 평생에 걸쳐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자료에 나온 예를 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 라는 유기덫에 걸린 사람은 네, 연인이 조금만 연락이 뜸해져도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상대를 들들 볶거나 매달리게 되죠. 결국 그 행동 때문에 상대가 지쳐서 떠나가면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난 결국 버림받아. 라며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하게 되고요. 악순환이네요. 맞습니다. 또 나는 뭔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어. 라는 결함 수치심 덫을 낮은 사람은 누가 칭찬을 해줘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늘 자신을 의심하죠. 이런 덫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왜곡된 색안경처럼 작용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을 이 덫을 가진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왜곡된 안경이 결국 우리 몸에 독소를 퍼뜨린다는 개념도 충격적이었어요. 정신독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네. 분노, 죄책감, 수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만 나쁜 게 아니다. 네. 실제 우리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말 그대로 독소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를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져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쁨을 수치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표를 보니까 수치심은 20, 죄책감은 30으로 거의 바닥 수준이던데 사랑은 500, 기쁨은 540으로 엄청 높더라고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호킨스 박사는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에너지, 즉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진다고 봤어요. 주파수요? 네, 수치심 20의 에너지 상태에 갇혀 있으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 500의 주파수에 있을 때는 관대해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이 정신독이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 레벨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좀 무서운 점은 우리 뇌가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을 자기 전에 누워서 계속 곱씹는 건 뇌 입장에서는 실제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반복되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스스로 자기 몸에 계속해서 독소를 주입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힘든 뇌과학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감정과 과거의 노예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평생을 좌우하는 무의식의 덫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은 독이 된다니 좀 절망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다행히 자료의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바로 감성지능 EQ입니다. EQ. 데니엘 고르먼이 이 개념을 대중화했죠. 그는 성공의 IQ가 기여하는 바는 기껏해야 10% 남짓이고 나머지 90%는 EQ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EQ라고 하면 흔히 그냥 착하고 남의 기분 잘 맞춰주고 공감 잘하는 능력 정도로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료를 보니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이더라고요. 네, EQ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명백한 능력입니다. 자료에 나온 4가지 핵심 역량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째, 자기인식.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냥 짜증나가 아니라 네, 계획이 틀어져서 느끼는 실망감이구나 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자기관리. 그 감정을 알아차린 뒤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고요. 하지만 그게 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군 하고 인식하고 관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했다면 애초에 욱했다는 말도 없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뇌의 이성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충동과 본능을 관장하는 변연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훈련을 통해 이 신경회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는 아주 작은 시도들이 바로 전두엽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셈이죠. 아, 뇌의 근육을 키우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역량은 뭔가요? 셋째는 사회적 인식, 즉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관계 관리.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결국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 전체가 감성지능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감정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사무실에서 한 명이 아침부터 짜증을 내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경험, 정말 흔하잖아요. 그럼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그 에너지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강한 감정은 약한 감정을 지배한다는 감정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죠. 강한 감정이 약한 감정을 지배한다? 불안감이라는 약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감사했던 기억이나 깊은 사랑을 느꼈던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더 강한 긍정적 감정의 신호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불안감의 회로가 약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스피노자의 철학적 지도에서 시작해서 다마지오의 뇌과 네. 감정은 결코 이성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정밀한 나침반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뇌과학자들이 늘 하는 말, 기억 없는 감정은 없고 감정 없는 지능은 없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상영되고 있는 그 강렬한 감정의 영화는 과연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한 반응인가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 당신의 뇌가 무의식 속에 숨겨둔 낡은 필름의 재상영은 아닐까요?